죄를 지은 것 마냥 안절부절 못하던 신우이의 입에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신우이의 집을 뛰쳐나와 거리를 내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우이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은 참으로 오랜만에 신우이를 만난 날이었어요.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가 암 완치 판정을 받고 한국에 돌아온 날, 저는 시조카를 데리고 신우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우이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1년 넘게 시조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시조카는 그동안 쭉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시시때때로 엄마를 찾으며 우리 엄마 언제 와요?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호 엄마는 미국에서 치료 다 받은 다음에 돌아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라고 달랬지만 사실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시조카의 마음을 살피며 제 아이들까지 챙기느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랬기에 그날은 기쁨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오는 날이었습니다. 1년여 전 신우이가 암 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떠나던 날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공항에서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고 있던 신우이는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로부터 1년이 훌쩍 넘게 지났는데 힘들어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하자 조카는 조급한 마음으로 제 손을 끌었습니다. 9살 어린 나이지만 자기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던 조카였어요. 엄마를 기다리며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조카가 엄마 하고 외치며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조카는 소리치며 신우이에게 달려갔고 신우이는 현관으로 달려나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애기, 우리 지호, 그래, 지호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신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조카 역시도 제 엄마의 품에 안겨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를 달래며 머리를 쓰다듬는 신우이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애틋함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자 조카를 살짝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신우이의 얼굴은 치료를 받기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힘없던 모습은 사라지고 피부에 윤기가 돌았으며 눈빛은 다시 생기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새언니, 신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 보니 내가 다 기쁘네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고생이라니요. 저 치료받는 동안 언니가 지호를 돌보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죠? 도연이랑 도희도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나이인데 지호까지 정말 거의 3남매를 돌본 거잖아요. 고생은 새언니가 다 했어요. 정말 언니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가씨, 그런 말 말아요. 가족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죠. 아가씨가 완치되어 돌아왔으니 이제 다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동안에 고단했던 날들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지만 신우이의 건강 회복이 마치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신우이는 손수 밥을 차려 조카 밥을 먹이더라고요. 정말 아들 밥 차려주는 게 너무나 그리웠다고 하면서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시조카는 잠이 들었어요. 잠든 조카를 방 안에 눕히고 나온 신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새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신우이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엿보였지만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우이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신우이 집에 여러 번 왔었지만 서재는 잘 들어오지 않은 터라
그 공간이 좀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차피 시조카도 잠들었는데 거실에서 이야기하면 될 것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길래 서재까지 데려온 걸까? 그 생각을 하던 찰나 신우이가 테이블 옆에 작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새언니. 신우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걸 먼저 봐주세요. 이게 뭐예요? 태블릿 화면에 영상을 재생시키는 신우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덩달아 긴장이 되어서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뒤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태블릿에서 영상이 재생되었고 그 안에 등장한 인물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이게 뭐예요? 여기 어디예요? 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요동을 쳤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신우이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 뭔가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빠가... 말끝을 흐리는 신우이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신우이의 얼굴은 깊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고 아무런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언니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언니 우선 내 얘기를 듣고... 신우이는 당황하며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나 지금 가봐야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곧장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놈을 잡으러 가야 했거든요. 핸드폰으로 택시를 호출할 정신도 없었어요. 무작정 큰 길까지 뛰쳐나와 미친 사람처럼 마구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택시! 다행스럽게 곧바로 택시 한 대가 달려와 제 앞에 멈췄고 저는 택시에 타자마자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예, 강남역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사님은 룸미러로 저를 힐끗 본 뒤 말을 걸지 않고 운전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누가 툭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강남역으로 가는 택시 안, 숨죽여 눈물을 참아보려 했지만 주체가 되지 않았고 그런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사연 있는 여자였네요. 사연 있는 여자라 저에게 그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 인생은 정말 순탄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늘 저를 응원해 주셨고 성실하게 공부하도록 독려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을 지원해 주셨을 뿐 압박을 주지는 않으셨는데 그 교육 방식이 저를 바르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목표를 세우면 최우선을 다해 이뤄내는 성격이었고 그런 노력 덕에 국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치열했지만 동시에 즐거웠어요. 경제학 전공으로 입학했는데 저는 경제학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고 대학 생활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후 여느 취준생처럼 취업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1년 뒤 운이 좋게도 연봉을 제법 높게 주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은 쉽지 않았지만 제 실력을 믿어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제 가능성을 점차 입증해 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삶은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한 사람이 제 삶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가 저랑 잘 어울리는 남자가 있다면서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현우라고 합니다. 유학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 덕분에 여기까지 나오게 됐네요. 낯설고 어색한 자리였지만 그 남자의 말투와 태도에서는 여유와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금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희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그 남자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랑 잘 어울리는 남자가 있다. 분명히 잘 맞을 거라고 했던 회사 동료의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단번에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만큼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어딘가 세련된 느낌을 풍기던 그 남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셨어요? 영어도 유창하고 대학도 좋으니까 미국에서 취업도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생활도 좋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사실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이방인이더라고요. 그곳에 완전히 속했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연봉을 받는 전문직 쪽은 백인 남성들이 주류거든요. 시대가 변했다고 피부색 관계없이 능력대로 인정받는 세상이 됐다고들 하지만 지내보면 다 알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일정 기준을 넘어 커리어를 쌓는 건 어렵겠구나.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어는 기본이고 그 외에 다른 언어를 몇 개씩 더 한다면 모를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예 돈과 시간을 허비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나름 스펙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몇 곳에 지원을 했는데 오퍼가 꽤 들어왔거든요. 가장 마음에 드는 회사를 선택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면 해외 경험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 남자의 대답은 진중했고 동시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 방식과 태도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의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소위 유학파라는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간 사고가 자유분방할 거다. 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자기중심적일 것 같다. 부끄럽지만 어린 그 나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깨뜨려준 게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현우라는 남자. 그 남자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항상 저를 존중해줬어요. 그러면서도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남자들처럼 스윗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주희 씨, 오늘은 주희 씨한테 특별히 고마운 날이에요. 어머, 왜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요, 그냥 주희 씨 덕분에 요즘 회사 일도 더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왜요? 제가 뭘 했는데요? 그 남자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주희 씨랑 만나니까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이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이유 아닌가요? 닭살 돋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남자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1년 남짓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우리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Will you marry me? 그 남자의 다정한 눈빛과 진심이 담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서로 잘 맞는 것 같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던 그 사람의 말처럼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신혼 초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2년 차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2년 뒤 둘째를 낳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제 연봉보다 남편의 연봉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 육아휴직 같은 부분은 웬만한 대기업보다 잘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부모가 되는 기쁨을 만끽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좋아했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오늘도 애들 재우느라 힘들었지? 우리 첫째는 요즘 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도 당신 닮아서 똑똑하잖아. 잘 키워야지. 결혼하고 저에게 시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시누이 역시도 남편처럼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뒤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새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오빠 동생이에요. 이지수라고 해요. 새언니라고 부르는 거 맞죠? 결혼 전 처음 남편의 여동생을 보게 된 날, 시누이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김주희라고 해요. 남편과 서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무렵 시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신우이는 남편과 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우이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던데 저는 우리 신우이한테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저는 외동딸이었고 신우이한테는 오빠뿐이라 여자 형제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신우이는 저를 잘 따랐거든요. 그냥 볼 때마다 아, 이 사람은 참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신우이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주말에 종종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휴가 때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참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막내 동생 같은 신우이는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결혼을 했어요. 심해부는 저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 신우이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신우이는 결혼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새언니, 도연이 도희랑 우리 지호랑 우리 애들 나이 비슷하잖아요. 아이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게 자주 봐요. 좋아요, 아가씨. 우리 주말에 애들 데리고 아쿠아리움 다녀올까요? 와우, 굿. 좋아요, 언니. 내가 애들 먹을 거랑 간단하게 챙겨갈게요. 신우이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고 그런 신우이 덕분에 가족 간의 우애가 깊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과 시조카까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뛰노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이런 신우이를 만난 것을 감사하다고 느꼈고 신우이 역시도 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신우이네와 가까이 지내는 동안 아이들도 별탈 없이 잘 자라주었고 신우네 가족도 저희 가족도 아무런 걱정 없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명랑하고 밝던 신우이가 암에 걸렸다는 거였어요. 신우이가 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처럼 지냈기에 그런 큰 병이 신우이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신우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백하고 힘없는 얼굴에선 불안이 가득했지만 저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새언니, 괜찮아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희망이 있대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보다는 가족들을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더 크게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울컥한 마음을 억누르며 신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힘내야 해요. 가족들이 곁에 있잖아요. 다 같이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저는 신우이 부부와 함께 모여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이가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가족들도 있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심해부는 고민 끝에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야.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최신 기술로 치료받을 수 있잖아. 의료 수준이 훨씬 높은 병원에서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호는 어떻게? 지호를 두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호는 내가 돌볼게. 출장 일정 조정하면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많을 거야. 하지만 신우이는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 당신 출장이 얼마나 잦은데. 지호를 혼자 둘 수도 없고. 지수야,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도 미국에 계시잖아. 치료받는 동안 의지가 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어야지. 네가 건강을 회복해야 지호에게도 좋은 거고. 다들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고민해 볼게요. 치료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며 신우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여보, 지호를 우리가 맡는 것 어떨까?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듯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지호를 우리 집에서 돌본다고? 그게 좋을 것 같아. 아가씨가 미국에 가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가씨는 온통 지호가 걱정이잖아. 서방님과 출장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호한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 어떨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
당신이 그런 제안을 하면 지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집에서 주로 애들 보는 건 당신일 텐데 괜찮겠어? 둘도 키우는데 셋이라고 뭐 안 될 거 있어? 애들 나이도 비슷하고 어릴 때부터 워낙 자주 봤으니 애들끼리도 잘 지낼 거야.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고 서방님이 보러 오고 그러면 되지. 가족이니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며칠 뒤 저는 신우이를 만나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씨, 저희 집에서 지호를 맡기세요. 아가씨 미국에서 치료받는 동안 지호 저희 집에서 돌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신우이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니, 정말요? 그게 가능할까요? 새언니도 애들 둘이나 키우느라 힘들 텐데. 힘들긴요. 아가씨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지금은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호도 우리 아이들이랑 잘 지낼 거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신우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가 지호를 돌봐준다고 하면 저는 너무 안심이에요. 정말 다들 이렇게 애써주시는 만큼 저 꼭 치료받고 나아져서 돌아올게요. 신우이는 고민 끝에 미국행을 결심했어요. 미국에는 저희 시부모님도 계셨고 한국에서는 저희 부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우에게도 여러 날에 걸쳐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도록 설명을 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해를 시켰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출국하는 날 가족들과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새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없는 동안 지호 잘 부탁드릴게요. 아가씨 걱정 말아요. 지호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게요.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돼요. 꼭 나아져야 해.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네가 돌아오길 기다릴게. 또 오빠가 출장 가게 되면 중간에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미국 출장 자주 가니까. 그래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가 새언니 많이 도와줘야 해. 여보 이제 들어가야지. 엄마 건강해져서 지호한테 와야 해. 약속. 그래 지호야. 외삼촌 외숙모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있어야 해. 엄마 건강해져서 돌아올게. 약속. 신우이가 미국으로 떠난 후 지호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진 것이 힘들었는지 엄마를 많이 찾았습니다. 외숙모,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오실 거야. 그동안 형 누나랑 잘 지내보자. 우리 지호 씩씩한 거 외숙모는 다 알아. 그렇지? 우리 아이들도 사촌동생을 챙기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셋이 함께 뛰어놀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남편 역시도 지호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지호야, 삼촌이랑 축구할래? 너 축구 잘하잖아. 남편이 먼저 다가가 놀아주자 지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우리는 신우이의 빈자리를 메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우이가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암에 걸려 미국 가서 치료받는 신우이를 대신해 신우이 아들을 1년 넘게 키워준 어느 날 완치되어 귀국한 신우이가 새언니 너무 미안해요. 사실 오빠가 신우가 건네준 영상 파일을 튼 순간 남편을 잡으러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틀어준 영상 속 익숙하지 않은 배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미국 거리였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텍사스주 휴스턴이에요. 아가씨가 치료받았던 곳이잖아요. 그 유명한 암센터가 있는. 맞아요, 언니. 휴스턴으로 출장을 자주 갔었죠. 한국 기업도 휴스턴에 많으니까. 출장 가서 아가씨를 보고 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휴스턴에 있는 줄 저도 몰랐어요. 화면 속에 등장한 남편과 한국계로 보이는 여자의 다정한 모습.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영상 속의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바라보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마치 결혼 전 남편과 연애를 하던 그 시절. 남편은 딱 저런 미소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남편의 눈길은 낯선 여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몰래 그들을 따라가며 영상을 찍은 것 같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함께 카페에 들어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자유분방한 미국 사람들처럼 입맞춤을 하며 서로의 얼굴을 애틋하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새언니, 미안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새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빠 출장 올 때마다 항상 나한테 들렸었거든요. 얼굴 보고 늘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정말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출장이라더니 아가씨 건강 살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니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아마 아가씨가 치료를 받는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어도 4번은 미국에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시누이와 영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전했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블릿을 손에 든 채 한동안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남편과의 지난 시간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다정한 모습, 아빠로서 아이들을 챙기던 모습, 그리고 화면 안에 담긴 가증스러운 이중생활까지. 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르니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새언니, 어디 가세요? 시누이가 당황하며 제 손목을 잡았지만 저는 가만히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 인간 잡으려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겠어요. 새언니, 잠깐만요. 그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가시면 나랑 이야기하고 가요. 내가 오빠한테 말해볼게요. 네, 언니. 시누이는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전력 질주를 하며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남편을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반드시 그 인간의 입에서 직접 실토하는 걸 봐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남편의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숨은 이미 가빠져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회사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고 저는 출입구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손도 차가워졌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식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던 그 얼굴이 제가 본 영상 속 얼굴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를 바라보며 짓던 다정한 미소가 떠오르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향해 빠르게 다가갔고 남편은 금방 저를 발견했어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멈춰 서더니 곧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저를 향해 다가오더라고요. 여보,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 순간 저는 반경 50m 안에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애를 낳을 때보다 더 큰 목소리, 젖먹던 힘을 짜내어 복식 호흡으로 외쳤습니다. 이현우, 너 바람 폈니? 너 미국에 애인 있어? 저의 포효가 울려 퍼지자 회사 앞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놀라 멈춰 섰고 남편과 함께 있던 동료들 역시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그대로 떨어뜨렸거든요.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말을 더듬거리며 다가와 저를 진정시키려는 듯 붙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세차게 뿌리치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 너 미국에 애인 있냐고. 출장 간다는 핑계로 날 속이고 그 여자랑 같이 있었냐고. 남편은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지 두리번거리며 저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여보, 주희야,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진정?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진정을 해야 돼? 이현우, 네 그 더러운 이중생활, 가식적인 태도, 진짜 토 나온다. 너 내가 집에서 애들만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따로 이야기하자. 오해가 있어. 당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얘기해. 왜? 이 시간 이후로 넌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올 거니까. 증거 다 있으니까 인정해. 다 실토하라고. 남편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고 수군거리면서 우리를 보던 사람들, 그중에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동료들이 당황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자 남편이 그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척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을 했습니다.
저 뭔가 오해를 했나 봐요. 이 사람이 집에서 애만 보다 보니까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제 와이프가 요즘 힘들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려 세운 뒤 있는 힘껏 뺨을 후려쳤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변 동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너 집에 들어오지 마. 오늘부로 네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아. 나 변호사 만날 거야. 이제부터 변호사 통해 이야기해. 그제서야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듯이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당신이랑 우리 애들 사랑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 알잖아. 제발. 남편은 회사 앞에서 뺨을 후려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꽤 오랜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떠올랐던 당황과 후회의 표정,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던 동료들의 충격적인 시선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우이가 보여준 영상 속에 담긴 진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이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미국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낸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는데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최초 이 영상을 찍은 신우이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신우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언니, 괜찮으세요? 그날 너무 급하게 나가셔서 정말 걱정했어요. 아가씨, 그 여자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여자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랑 언제부터 알았던 여자인지, 도대체 얼마나 오래 그런 만남을 가져왔는지 나는 알아야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신우이도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새언니, 그 여자는 오래전 오빠가 유학 시절에 만났던 여자예요. 고등학교 때 만나서 사귄 걸로 알고 있고 오빠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도 그 여자랑 계속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오빠한테는 첫사랑인 거죠. 첫사랑이요? 남자한테 첫사랑은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거라고 하더니 그 여자를 여태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나한테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미국 하이스쿨 시절 때 둘이 사귀기 시작했고 대학은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도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었어요. 제가 아는 한 오빠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만난 여자는 밖에 없었을 거예요. 줄리아 킴, 그 여자 이름이에요. 둘이 꽤 오래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오빠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거죠. 대학 시절에도 둘이 장거리 연애를 했고 그때 마음이 변치 않았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은 너무 머니까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겠죠. 헤어진 이유도 오빠가 한국에서 자리 잡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신우이의 말을 들어보니 줄리아 킴이라는 그 여자는 남편의 마음에 꽤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이스쿨 고등학교 시절에 만나 대학 졸업하고서도 쭉 연애를 한 거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첫사랑인 거였어요, 그 여자가. 그런데 아무리 첫사랑이라고 해도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오빠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 헤어졌다면서요. 오빠 한국에서 자리 잡고 나서 나 만난 거고 결혼 생활도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여자랑 언제 다시 만난 거예요?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오빠가 미국에서 출장을 왔을 때 재회를 했나 봐요.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고 누군가 연락을 먼저 했을 수도 있죠. 저도 정말 몰랐어요. 미국에서 오빠가 첫사랑과 재회를 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 말처럼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는 나이 40이 넘었는데 우연히 마주쳐도 그냥 우리 옛날에 그랬었지 하고 지나가는 게 맞잖아요. 게다가 오빠는 가정이 있는데 그 여자는요? 그 여자도 남편이랑 애들이 있어요? 있었는데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남편 쪽에서 키우는 것 같고 원래 줄리아가 좀 자유로운 여자였어요. 아무튼 저 치료받으러 미국 갔을 때 오빠가 출장 때문에 미국에 왔었잖아요. 아마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출장 올 때마다 만난 것 같고요. 물론 오빠가 휴스턴에 출장 왔을 때 나를 안 보고 간 적은 없어요. 정말 출장 왔을 때마다 나한테 들러서 치료 잘 받고 있는지 몸은 괜찮아졌는지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늘 병문안식으로 짧게 본 거니까 그러고 보니 매번 출장 기간 동안에 어디서 지낸 건지 그걸 왜 생각 못 했을까요?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호텔이라고 했거든요. 출장 왔는데 그럼 어디서 지내겠냐, 호텔 말고 갈 곳이 있냐면서. 근데 나도 줄리아가 휴스턴에서 지내는지 몰랐어요. 우연히 오빠랑 있는 걸 보기 전까지는요. 어쩌면 호텔이 아니라 출장 왔을 때 줄리아 집에 머물렀을지도 모르겠네요. 신우이의 말을 듣는 내내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투병하는 여동생 병문안을 빙자한 데이트였네요. 죽고 못 산다는 첫사랑이랑요. 내가 여기서 애 셋 돌보며 씨름하고 있을 때 그 인간은 줄리아인지 줄라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랑 뒹굴면서 남편의 출장이 잦았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저한테는 출장 겸 동생을 돌보러 가는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뒤에서는 첫사랑과 연애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가정이 있는 남자가 말이에요. 아가씨, 그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줄리아는 미국에서 예술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공도 미술 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헤어질 때 오빠가 말하기로는 줄리아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고. 오빠는 줄리아만 좋다면 한국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줄리아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면서 뭔가 감정이 되살아났나 봐요. 언니, 미안해요. 신우이와 전화를 끊고 나자 오히려 모든 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불처럼 끓어오르던 마음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속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된 행동을 이어왔는지 알게 되었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치밀한 배신이었다는 걸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껍데기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이제 더는 없었습니다. 물론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믿었던 남편은 이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신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우이의 표정은 무겁고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나더라고요. 언니, 정말 100번 말해도 부족한데 미안해요. 그래도 친오빠니까 믿고 싶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걸 거라고,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많은 걸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새언니한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새언니는 이걸 알아야 한다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우이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증거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우연히 남편과 그 여자를 목격한 이후 남편이 미국에 올 때마다 남편의 뒤를 밟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데이트하는 모습,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 집에서 나오는 모습까지도 영상으로 찍었다고 했죠. 새언니, 나도 오빠가 이렇게까지 미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내가 가족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요. 이미 냉정을 되찾아 마음이 돌처럼 굳은 저였기에 오히려 신우이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증거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또 오빠랑 나를 생각하며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그제서야 신우이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신우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건 아가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가씨가 이런 걸 다 영상으로 남기고 나한테 이걸 보여준 덕분에 모든 걸 알게 됐으니까 난 오히려 아가씨한테 고마워요. 저는 법정에서가 아니면 남편을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 측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제 변호사를 통해 간곡하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아닌 협의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만나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 그 사이 폭삭 늙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멀끔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어쩜 그렇게 초췌해 보일 수가 있는지. 하지만 불쌍하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자 잘못을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건 정말 실수였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지속된 일이잖아. 출장 갈 때마다 그 여자와 함께 있었잖아. 줄리아 킴. 그 여자 집에서 지냈지? 아니, 이름까지 안다고? 그걸 다 알게 되었는데 당신 말을 믿으라고? 아니 여보, 그 여자는 그냥 과거의 사람이었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출장 갔을 때 우연히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된 거야.
특별한 의미는 없었어. 그건 과거고 나한테 중요한 건 현재야. 나한테 현재는 당신과 우리 애들이고 나는 그거밖에 없어. 멍청한 실수였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줘.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건지 난 모르겠어. 소송까지 가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면 설마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계속 살아보자는 건 아니지?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없던 일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알겠어?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입에서 나온 건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점에 미안하다는 말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저는 재산 분할과 위조료를 요구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지만 판사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남편은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다던 회사까지 그만두고요. 물론 신우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한 번만 용서해달라더니 기회를 달라더니 모든 게 끝나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 미국으로 떠나버린 그 모습에 기가 차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니 그 여자와 결혼을 하든 내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들려온 소식은 남편이 미국을 떠났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걸 내던지고 그 여자한테 갔지만 정작 그 여자는 남편을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시리어스한 관계 아니었잖아. 그냥 치팅 아니었어? 가볍게 부는 바람, 스쳐가는 바람, 그런 거였지. 난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결혼이라는 거 한번 해본 걸로 충분해.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남편이 그 여자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며 신우이한테 다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멘탈이 완전히 나가서 그야말로 멘붕이 된 남편은 한국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동남아 어디로 갔는데 거기서 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이제는 아빠의 몫까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신우이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신우이는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심해부 역시도 영어가 능숙하니 미국에서 사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신우이가 저한테 미국에서 함께 지내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세연이, 아니 이제 그냥 언니라고 할게요. 언니, 우리 미국에서 가까이 살아요. 내가 언니랑 애들 정착하는 거 도와줄게요. 애들 교육이나 미래를 생각해도 미국이 더 낫잖아요. 지호도 외숙모랑 형 누나 보고 싶대요. 신우이의 말은 제가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선택이었고 저 자신도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마음을 먹었지만 출국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간다는 말을 꺼내는 것도 신중해야 했어요. 비자를 준비하며 아이들에게도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곧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야, 알지? 그리고 지호도 이제 미국에 있어. 엄마, 진짜로 우리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다 이사 가는 거예요? 미국엔 친구 있어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미국에는 지수 고모랑 지호가 있잖아. 고모부 있고 지수 고모랑 가까이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져가면 우리 가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괜찮아. 미국에서 지호랑 놀면 좋겠다. 아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발 몇 개월 전, 가정과 짐을 미리 붙이고 사람을 쓴다고 썼지만 혼자 이민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그 모든 것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출국 날이 되어 공항에서 아이들과 탑승을 기다렸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아이들은 처음 가는 미국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비행기 타면 얼마나 걸려요? 11시간 정도? 조금 오래 걸리지만 도착하면 고모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너희가 좋아할 만한 곳에서 살게 될 거야. 따뜻한 도시야.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신우이와 심해부는 그곳 교회에 집을 마련했고 저희 가족이 가까운 아파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비행기에서 아이들도 저도 거의 쓰러지듯 잠에 들었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시누이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 얘들아, 드디어 왔네요. 아이들은 시누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고 시누이도 우리 애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언니, 오느라 힘들었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울게요. 언니도 애들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시누이 가족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 지수야. 이렇게 도와줘서. 남편이라는 인간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니 호칭 또한 시댁 호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 역시도 그냥 편하게 언니 동생으로 지내자고 했고요. 지수와 그의 남편은 우리를 픽업한 뒤 곧장 저와 아이들이 지낼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파트는 소박하지만 아늑했고 아이들이 적응하기에 충분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언니, 근처에 학교도 알아봤어요. 아이들이 지금 영어 배우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학교 다니고 하면 금방 늘 거예요. 정말 고마워.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주다니. 미국에 정착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지수는 저에게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지수는 제가 가진 경력과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었어요. 언니, 이 회사에 지원해보세요. 외국인 직원도 많이 뽑고 언니 경력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의 추천으로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IT 회사의 행정직에 지원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은 없지만 나름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영어도 괜찮았거든요. 면접을 보고 소식을 기다렸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합격했어.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정말 믿기지가 않아. 진짜요? 언니 축하해. 이제 언니도 여기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될 거야. 사연을 보내는 현재 저는 지수의 가족과 가까운 곳에 살며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했고 주말마다 지수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지수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내가 그때 언니한테 솔직히 말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그 못난 인간이 내 오빠고 나는 선택을 해야 했지만 다시 생각해도 옳은 결정이었어. 지수, 네가 아니었다면 지금 누리는 삶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힘든 결정을 내리고 나를 지지해줘서 정말 고마워. 처음 봤을 때부터 언니는 내 가족이었어. 함께해줘서 나도 고마워, 언니.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 동서를 고소합니다. 동서를 검찰에 고소하고 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온 저는 격분해서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검사는 의아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같은 가족끼리 고소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뭔가 오해를 했거나 감정적으로 이러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욱해서 고소한다는 말씀이세요? 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절망적인 상황인데 검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어린애 달리듯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고소장을 보니 5억 사기를 당했다고요? 그냥 5억이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전 감정이 복받쳐서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제 말을 건성으로 듣던 검사가 진지해지더라고요. 강민전 씨, 진정하시고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 5억은 제 남편 사망보험금이에요. 목숨과 바꾼 돈을 남도 아닌 동서가 편취했다고요. 고소장에도 쓰여 있긴 한데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남편분 보험금이면 배우자이신 강민정 씨나 자녀분을 수령인으로 등록할 텐데 어떻게 동서가 그걸 받을 수가 있죠? 저도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전 동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저 절대 가만 안 둬요.
지난 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콱 막히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끝내고 며칠 뒤 동서가 검찰청을 찾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민정 씨가 양선희 씨를 고소했는데 고소장 내용 인정하십니까? 이 고소장 보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희 집안에서 해결할 일인데 이렇게 바쁘신 검사님 수고스럽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하네요. 사실 저희 형님 피해망상증 있으셔서 약물 복용하고 있는 중이세요. 네? 피해망상증이라면 정신과 질환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형님은 저를 자꾸 의식하고 제가 형님한테 해코지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도가 지나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고소장까지 제출한 거고요. 아니 제가 왜 아주버님 사망보험금에 손을 대겠냐고요. 평소에도 제가 아주버님께 사근사근하게 대하고 조금만 챙겨드려도 형님 눈빛이 차갑고 저한테 쌀쌀맞게 대했거든요. 검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 아니, 두 사람 얘기가 너무 달라서 아무튼 조사는 해봐야 되니까 돌아가서 기다리십시오. 검사님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동서가 저보고 피해망상증이 있다고 말했다고요? 보자 하니까 이제 날 정신병자 취급해? 동서와 저, 왜 이런 막장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악연의 고리를 곧 끊을 수 있을지 앞이 막막합니다. 동서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회사 앞 카페였습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시동생과 곧 결혼을 앞둔 동서가 시동생과 같이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여기에요. 오는데 길 안 막혔어요? 올림픽대로 엄청 막히는데 그냥 서울에서 봐도 되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네요. 드라이브차 구경도 하려고 왔어요. 저 건물이 형수님 출판사죠? 와, 회사 외관이 너무 감각적이네요. 주변에 나무들도 너무 보기 좋고 이런 데 있으면 일할 맛 나겠어요? 아휴, 저도 처음엔 낭만을 즐겨볼까 해서 여기 파주까지 왔는데요. 회사는 다 똑같아요. 전쟁터죠. 참, 여자친구분 소개시켜준다더니 아직 안 왔어요? 같이 차 타고 왔는데 잠깐 뭐 사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도 형수님을 처음 뵙는 거라고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그렇겠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여자친구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네, 대학 교수예요. 여자친구 아버님이 카이스트 교수시고 어머님도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시고 교육자 집안이세요. 어머머 세상에, 집안이 좋으시군요. 저 사실 여자친구가 대학 교수인 거 알고 좀 자격지심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잘난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택시기사인 날 좋아하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좋대요. 여자친구가 결혼에 더 적극적이었어요. 말로만 들어도 참 마음이 착하고 반듯하게 자란 여성분 같으시네요. 이때 카페 문이 열리고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은 긴 웨이브 머리를 한 단아한 여자가 저희 자리 쪽으로 왔습니다. 소녀 인사해. 우리 형수님이셔. 안녕하세요. 상호씨 여자친구 양선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처음엔 안 믿었거든요. 워낙 여자한테 관심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만 좋아해서 평생 노총각으로 지내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과 결혼한다니 너무 좋네요. 아니에요. 제가 상호씨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된 게 행운이에요. 참,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요 옆에 꽃집이 있어서 사왔어요. 어머, 저 꽃다발 선물 받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예쁘네요. 고마워요. 형수님, 형님한테 꽃 선물 못 받아보셨어요? 어허, 우리 형 안 되겠네. 그러게요.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라. 데이트도 참 재미없이 했죠. 아유, 내 정신 좀 봐. 선희씨 얼른 앉으세요. 동서는 조곤조곤한 말투에 웃을 때는 입을 가리며 웃음소리도 크지 않고 행동이 조신했습니다.
선한 인상에 참 착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두 사람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저희 도련님 어디 모임도 안 나가고 휴일엔 집에만 있는데. 제가 상호식 택시를 탔는데 중요한 서류를 놓고 내렸지 뭐예요. 다행히 서류 안에 명함이 있어서 상호 씨가 연락을 줬고요. 대학교 이름이 있길래 처음엔 대학생인가 싶었지. 알고 보니 대학 교수였던 거예요. 대학교 교정에서 서류를 건네주고 선희 씨가 고맙다고 밥 사준다 해서 같이 먹고 그렇게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6개월 연애했어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거네요. 그만큼 두 사람이 인연인가 보네요. 아무튼 저희 가족이 된 게 환영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제 친언니처럼 잘 따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어머, 형님이라고 하니 기분이 묘하네. 동서는 집안 좋지, 직업 좋지, 성격까지 좋은 그야말로 1등 신부감이었습니다. 사실 시댁은 동서 집안처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시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고향에 선산이 있을 정도로 잘 살았지만 남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시아버님 형제들이 재산을 다 가로채 시어머니는 빈털터리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자식들 안 굶기려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공부를 잘했던 남편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증권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시동생은 형 대학 뒷바라지 하느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식당 배달 일부터 택배 일을 하다 택시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전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엔 워낙 사람들이 많아 좌석버스지만 입석으로 가는 날이 허다했고 사람들이 꽉 차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죠. 남편은 작은 중고차라도 사서 타고 다니라고 했지만 제 월급으로 차 보험금이며 유지비를 내기에는 우리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7년째, 7살짜리 딸아이 혼자 키우는데도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금세 대학생 될 텐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시 사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홍시는 무슨? 배고파 밥 차려. 아, 네.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많이 막혀서 늦었네요. 얼른 밥 차릴게요. 밥 차릴 동안 언제 기다려? 홍시부터 씻어서 다오. 네, 이거 안 떫고 달짝지근하대요.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돼서 힘드세요? 알았어. 날 어린애 취급하고 있어. 어머니, 패드 갈아야 되죠? 찝찝해. 얼른 갈아줘. 시장통에서 과일 행상부터 파출부 일까지 하며 억척스럽게 고단한 날들을 이겨낸 시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실 연세에 허리와 척추에 무리와 몇 번의 수술을 한 후 거동이 힘드십니다. 거의 누워있거나 집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옆에서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간병인을 쓰기에는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시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세요. 시집 올 때 신혼 초에는 회사를 안 다니고 24시간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커가면서 맞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예전보다 상태가 호전되어서 직장 다니는 걸 허락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불만이 쌓이게 된 겁니다. 애미야, 너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야? 파주까지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거리도 너무 멀고 너 처음엔 잠깐 1년만 일한다고 해서 나 너 직장 다니는 거 허락해줬는데 벌써 몇 년째야? 나 병간호하기 싫어서 일부러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지승아빠 혼자 벌어서는 저희 아파트 전셋집 구하는 것도 빠듯해서 맞벌이 하는 거예요. 지승이 학교 가면 앞으로 교육비도 많이 드니까 젊을 때 열심히 벌어야죠.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게 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해요. 매번 말만 번지르르. 네 속을 어찌 알아? 애비는 오늘도 야근이래? 네, 회사가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아유, 우리 영호.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큰 일을 할 애인데 가난한 부모 만나 저렇게 먹고 살려니 고생이지. 에휴, 속상해. 그러게 돈 많은 여자 만나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는 사실 절 처음 봤을 때 아들의 결혼 상대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을 대학 보내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주위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중에 한 여자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여자는 부모님이 큰 고깃집을 세 군데나 운영하는 부잣집 딸이었고 돈 많은 집안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도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당시 저를 사귀고 있어서 그 집안의 결혼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좋은 혼처를 마다했으니 시어머니 눈높이에 전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평범한 분들이시고 결혼할 때 혼수를 넉넉히 해줄 형편은 안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싫은 내색을 한 건 아니지만 살면서 한 번씩 서운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동서는 결혼 전이지만 시댁을 자주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허, 둘째 왔어? 바쁜 사람이 여기 들를 시간이 있었어? 아직 결혼 전인데.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뵐 시간은 있어요. 너 왔는데 내 몸이 이래서. 아유, 어머니 앉아 계세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더 힘드실 거예요.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시원하세요? 아유, 뭉쳤던 곳이 싹 풀리는 것 같네. 어머니,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얘기하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시킬 수 없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제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죠. 형님도 물론 잘 살펴드리지만 직장 다니느라 많이 바쁘시잖아요. 전 그래도 학교라 강의 빨리 마치는 날도 있고 휴강일 때도 많으니 제가 더 돌봐드려야죠. 요즘 세상에 이런 천사가 어디 있을꼬. 둘째, 넌 어떻게 모자란 부분이 하나도 없냐? 허허. 어머니, 저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요. 괜찮죠? 안 불편하겠어? 누가 요즘 시부모랑 같이 살려고 해? 내 몸이 이래서 병수발 들어야 되는데 됐어. 안 그래도 돼. 그러려고 들어와 살려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시면 저도 따로 살죠. 제 성격상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고맙구나. 근데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너 들어와 살면 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겠네.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 거라는 걸 모르셔서 아빠가 저 신혼집 구해주신다고 아파트를 계약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 취소한다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집까지 사주셨는데 차마 위약금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유, 저런. 위약금이 얼마니? 3천만 원이에요. 그동안 모은 적금 깨도 모자라서 대출 받으려고요. 근데 집주인이 아빠랑 계약하면서 집 사겠다는 사람 2명을 놓쳤다고 개이길이 뛰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다고 난리집어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돈 안 주면 법적 소송 들어간다고.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아유, 이를 어쩌냐. 상호한테는 말해봤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돈 문제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요. 저 혼자 골머리 앓다가 어머니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서 하소연한 거니까 상호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어머니도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제가 괜한 얘기를 드렸네요. 좋은 일 앞두고 새 신부가 힘들면 안 되지. 잠깐만 있어봐. 여기 노트에 너 계좌번호 써봐라. 아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 그냥 한 말이에요. 그 돈 보내주시려는 거잖아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계좌를 아빠가 관리하고 계셔서 어머니가 보내신 거 알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친구 계좌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 친구 이름이 김선아구나. 이리로 보내마. 이건 잊어버리고 결혼식 준비만 신경 써. 네, 어머니. 결혼하면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동서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계약 해지권은 다행히 잘 해결되었고 결혼식도 잘 끝났습니다. 신혼여행은 남편이 하와이 티켓을 준비했어요. 재수씨, 이거 저랑 와이프가 준비한 결혼 선물이에요. 상우랑 하와이 해변에서 편안히 쉬다 오세요. 와, 언제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고마워, 형. 형수님 감사합니다. 저 아주버님, 형님 정말 감사한데 이거 다시 돈으로 환불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 저렇게 편찮으신데 저희끼리만 해외 나가서 돈 쓰면서 호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신혼여행이야 국내에도 좋은 곳 많으니까 며칠 쉬다 오면 되고요. 아니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그냥 갔다 와. 어머니도 하와이 신혼여행 가는 거 아시고 좋다고 하셨어. 죄송해요 형님. 상호씨 우리 강원도 속초로 신혼여행 가자. 나 20대 때 친구들과 가보고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어. 하와이는 나중에 가도 되잖아. 그렇게 해줄 거지? 너가 정 그러고 싶다면 알았어. 우리 양 교수님 말 들어야지. 동서를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겸손하고 인성도 바른 데다가 돈도 허투루 안 쓰고 알뜰해서 배울 점이 많았죠. 동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 세수와 목욕도 시켜드렸어요. 동서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러게 둘째가 새벽부터 일어나 나 시키고 아침 준비하는 동안 넌 뭐 한 거야? 둘째한테 다 시키고 넌 잠이 와? 어머니 형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같은 며느리인데 너가 나 수발 들면 큰애가 살림하고 서로 나눠서 해야지. 너 혼자만 힘드니까 속상해서 그러지. 시어머니는 갈수록 동서를 편애하셨고 저를 보는 눈빛이 냉담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할게요. 오늘 퇴근하면서 시장에 들러서 장볼 건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난 됐고 둘째 몸보신 시켜줄 거니까 전복이랑 꽃게, 낙지 사오거라. 뜨끈하게 해물탕 해줘야겠다. 네 어머니 퇴근할 때 해물탕거리 사올게요. 근데 동서는 아직 출근 준비하나? 동서 아직 멀었어? 아 네 형님 저 오늘 강의가 늦춰져서요. 형님 늦었는데 먼저 출근하세요. 그래 나 먼저 갈게. 시동생은 택시기사라 새벽에 출근하고 남편도 아침 7시에 일찍 출근해서 8시에는 저와 동서가 출근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동서가 결혼한 지 한 달 동안 출근하는 걸 본 건 3번밖에 없었어요. 원래 대학 교수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즘 제가 출간 준비하는 작가가 대학 교수인데 동선의 학교였어요. 출간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 일 때문에 동선의 학교에 왔어. 동서가 인문관이라고 했던가? 나 과학관에 있는데 여기서 얼마 안 머네. 내가 그리로 갈게. 네, 학교에 있다고요? 아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왜 언성을 높이고 그래? 여기 아는 교수님 만나러 왔다가 겸사겸사 동서랑 차 한잔 할까 한 건데. 아, 죄송해요. 제가 강의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서. 근데 어쩌죠? 저 지금 곧 교수회의 들어가야 돼서 형님 못 뵐 것 같은데. 그래? 나 동서 일하는 교수실 구경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다음을 기약해야겠네. 네, 다음에 꼭 구경시켜드릴게요. 아쉽지만 발걸음을 돌려 교문 쪽으로 나오는데 아 맞다. 동서 주려고 도너츠 산 걸 깜빡했네. 동서 방을 모르니 갖다 줄 수도 없고 어떡하지? 저기 경비실에 물어봐야겠네. 경비실 창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인문대 양선희 교수님께 전달할 게 있는데 대신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몇 호인지 방을 몰라서요. 참, 전 올케예요. 아, 그러세요? 제가 교수님 성함을 다 몰라서 우선 명단 좀 찾아보고요. 인문대 양선희 교수라. 이상하네. 혹시 이름 잘못 아신 거 아니세요? 아유, 제 동서인데 어떻게 제가 이름을 몰라요. 다시 잘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름 가진 교수님은 안 계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동서가 준 명함에 있는 대학교가 맞는데 동서 이름이 없다니 의아했습니다. 뭔가 전산이 잘못됐나 보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서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아까 동서네 학교 갔을 때 동서한테 줄 게 있어서 경비실에 동서방을 물어봤는데 글쎄 전산에 동서 이름이 없다지 뭐야? 그게 말이 돼? 제 이름을 말했다고요? 아, 저희 학교 전상망이 한 번씩 에러가 떠서요.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도 자기 학교 교수 이름 정도는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동서는 웃고는 있지만 당황한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동서는 워낙 친화력이 좋아서 결혼식 날 그 많은 천지들 연락처를 다 휴대폰에 입력하고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할 정도였습니다. 겨우 얼굴만 알 정도의 시댁 친척인데도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수첩에 그 많은 시댁 친척들 생일, 아이들 졸업식 날짜 등 집안 행사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와, 동서 진짜 대단하네. 이 많은 분들 대소사를 다 챙기는 거야? 뭐 대단하게 챙기는 건 아니고요. 용돈 좀 붙여드리고 전화 안부 드리고 한 번씩 과일 사서 찾아뵙는 정도예요. 난 얼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정말 동서는 요즘 사람 같지 않다니깐. 아니에요. 형님, 저 상호씨 고모님 오늘 김장한다고 해서 도와드리고 올게요. 아니, 고모님 김장까지 도와주는 사이야? 언제 그렇게 친해졌어? 고모님 혼자 계셔서 적적하실까봐 몇 번 전화드리면서 집에도 찾아갔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 고모님 하나뿐인 아들 사고로 떠나보내시고 아들 명의로 된 건물 인수받을 거라고 하던데? 전 그것까진 몰랐는데. 아유, 늦겠다. 저 갔다 올게요. 어머님 깨어나시면 잘 말씀 부탁드려요. 그래, 수고하고. 동서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사는 시고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시고모님은 시고모부가 건설 사업을 하셔서 꽤 잘 살았지만 아들 먼저 보내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고모님, 저 왔어요. 김장 재료는 제가 다 사왔으니까 고모님은 가만히 쉬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유, 매번 고마워서 어째. 당연히 제가 할 일인데요, 뭐. 저 혹시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뭐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고모님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거동도 힘드신데 서류 작성하려면 여기저기 다녀야 하거든요. 맞아, 그렇지. 참, 나 이번에 우리 아들 명의로 된 건물 내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 질부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거 고모님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부전공으로 법률을 공부해서 좀 잘 알거든요. 저한테 맡기세요. 잘 됐네. 질부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동서는 시댁 집안의 해결사로 통했고 집안 제삿날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동서에게 금전적인 계약권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동서가 부엌에서 흐느끼는 걸 시어머니가 보고 둘째 아니냐? 이 밤에 왜 이러고 있어? 너 울었어? 아니에요. 아니긴 눈이 시뻘겋구먼. 무슨 일 있어? 저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건데 어머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답답해서요. 저희 과에 제자 하나가 제가 한 학생을 편애해서 시험 문제를 사전에 알려줬다면서 이걸 문제 삼아 절 고소하고 학교에 얘기해서 절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저 절대 그런 일 한 적 없거든요. 너무 괴롭고 요즘 잠도 잘 안 와요. 아니,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떠벌리는 거냐고? 자기 딴에는 증거가 있다며 휴대폰 촬영 영상을 보여주는데 편집해서 조작한 거라고요. 해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에 이 영상들을 넘기겠다는데 제가 아무리 타이르고 결백을 주장해도 막무가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제정신이 아니네. 사실이든 아니든 교육계는 워낙 보수적이어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로 징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명예로 낙인 찍혀서 교수직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 그 사실 알면 두 분 다 쓰러지세요.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애를 좀 달래보든지. 안 그래도 그 애와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원하는 건 돈이더라고요. 2억 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데 그런 돈이 어딨어요. 뭐 2억? 어린 게 돈으로 스승을 협박이나 하고 아주 글러먹었네. 그나저나 2억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서 잘리는 것보다는 나은 건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해? 영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이 집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집 담보로 대출받고 어머님 명의로 카드 만들어서 대출받으면 얼추 2억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대출부터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되니? 어머니 죄송해요. 또 어머니 신세지게 되네요. 제가 전부 다 갚을게요. 아빠가 제게 주신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전세로 놓고 있거든요. 그 집 빠지면 그 돈으로 대출금 갚으면 돼요. 전 아버지 은퇴하시고 사업하신다고 제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신용이 안 돼서요. 근데 이건 제 명의 문제라 상호 씨나 가족들한테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 그건 걱정 마라. 동서는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 대출과 은행 대출을 2억 받아서 이번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친정아버님 생신이라 며칠 있다 온다고 해서 청소하는 김에 동서 방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깔끔해서 별로 청소할 건 없더라고요. 먼지떨이로 수납장을 털다가 그만 위에 있던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안에 내용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아유, 이걸 어째? 안에 뭐 깨지는 건 없었겠지? 빨리 정리해야겠다. 근데 이건 뭐지? 주민등록증이 왜 이렇게 많지? 다 동서 건가? 얼굴은 동서 맞는데 왜 이름이 다 다르지? 동서 주민등록증 같은데 동서 이름인 양선이뿐만 아니라 3개의 다른 이름으로 된 주민증이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며칠 후 동서가 돌아왔을 때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자기 방에 들어간 거 알면 아무리 식구라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기분 나빠할까봐 말을 못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생신은 잘 치렀니? 네, 조촐하게 현정씨 집에서 식사했어요. 근데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저 사실은 엄마가 이모 빚 보증 서줬는데 잘못돼서 그걸 엄마가 다 변제해야 된대요. 이모가 이모부랑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돼서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아유, 사부인 속이 말이 아니겠네. 갚을 돈이 얼만 거니? 너무 많아서 엄두도 안 나요. 자그마치 5억이래요. 내가 그렇게 보증 함부로 서는 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세상에 5억씩이나? 너 시집 올 때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사돈댁 아파트가 30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니? 그거요? 그거 다 은행 돈이에요. 다 은행 대출 받아서 매달 갚고 있고 부모님 돈은 얼마 안 돼요. 엄마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엄마 큰 병 생기면 어쩌나 불안해 죽겠어요.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내가 먹을 거 좀 만들어서 사부인 찾아뵈야겠네. 아니요. 지금 엄마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하세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마. 너무 정색을 하니까 내가 놀랐네. 돈은 어떻게 내가 마련해 보마. 네, 어머니. 염첩지만 부탁드릴게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시고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뭐하고 계셨어요? 날씨도 좋은데 바깥 산책도 하고 그러시지. 이렇게 왔어?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 둘째가 형님 잘 챙겨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안 그래도 올케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질부가 철민이 건물 대신 팔아줬는데 나 힘들다고 혼자서 계약하고 돈도 다 받아서 통장에 잘 넣어뒀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매달 조금씩 통장으로 보내주는데 아무래도 좀 찜찜해서 계약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자기 못 믿는다며 우니까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올케가 질부한테 잘 얘기해서 계약서랑 그 돈 다 달라고 말해줘. 네? 둘째가 그랬다고요? 전 까마득히 몰랐네요. 당연히 그 돈은 형님한테 돌려줘야죠. 왜 그랬을까? 내가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나 생각해서 맡아 놓은 거겠지. 사실 저 오늘 형님 보러 온 거 안 그래도 돈 좀 융통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둘째 안사돈이 친여동생 보증을 서서 빚을 떠안게 되었나 봐요. 5억이라는데 형님만이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친동생 보증을 섰다고? 아니 나한테는 안사돈 오빠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해서 내가 2억 줬는데. 형님이 잘못하셨겠죠. 여동생이에요. 그럼 빚이 5억보다 더 많은 건가? 시어머니는 동서가 금액을 낮춰서 말했나 보다 하고 시고모님한테서 돈을 빌려서 동서한테 5억을 줬습니다. 그 무렵 잦은 야근과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남편이 근무 중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던 남편이었기에 믿어지지가 않았고 장례식 내내 전 몇 번씩 기절을 할 정도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지승이 생각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아빠 목까지 지승이 지켜줘야죠. 그래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조용한 곳 펜션 예약했으니까 며칠 푹 쉬었다 오세요. 지승이는 제가 챙겨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마워 동서. 동서가 예약해준 펜션에서 마음 추스르며 지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애미야, 큰일 났어. 빨리 집으로 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승이 다쳤어요? 아니, 둘째가 우리 뒤통수를 쳤어. 전 바로 집으로 갔고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집이 왜 이래요? 왜 물건들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요? 둘째가 집 계약서며 통장, 돈 되는 건 다 갖고 사라졌어. 휴대폰은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돼. 그리고 형수님 이거 보세요. 이게 뭔가요? 보험 증서네요? 남편 이름이네? 사망보험금 5억? 남편이 언제 사망보험금을 들었지? 에휴, 넌 영호가 그런 보험 든 거 몰랐던 거야? 네, 보험 들 거면 저랑 상의하죠. 그리고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어서 매달 보험금도 제가 납입할 건데. 근데 형수님, 수령인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 양선이 집사람이에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남편이 가입했으면 저나 지승이를 수령인으로 했겠죠. 동서 이름으로 왜 해요? 그게 우리도 이상하다는 거야. 둘째가 수작을 부린 것 같아. 우리가 알던 그 착하디 착한 애가 아니란 게지.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집사람 나 모르게 엄마한테서 받아간 돈이 수억 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신혼집으로 계약한 아파트 위약금하며 장모님이 친여동생 빚보증 선 돈하며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갓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 왔냐고 하니까 그 집에 산 지 20년 되었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돈집 30억짜리 고급 아파트라며. 너 결혼 전에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면서. 선이랑 백화점에서 선물 사서 들고 아파트 복도로 들어섰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집인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다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는 못 들어갔죠. 그럼 그 집이 동서가 살던 집이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이때 시고모님이 오셔서 어이케, 나 어떡해. 지부가 팔아준 아들 건물 나한테는 20억에 팔았다고 했는데 부동산 가서 확인해 보니까 40억이래. 그리고 그년이 우리 집 드나들면서 안방에서 내 인감 도장 가지고 가서 도장 찍고 그 돈 날름 먹은 거였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돈 관리해준다고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아유, 이를 어째요. 형님까지 감쪽같이 당했네요. 전 우선 경찰에 실종 신고부터 할 테니 형수님은 검찰청에 고소장부터 접수하세요.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모르니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도련님. 우리 지승아빠 목숨 가지고 사기친 거 저 절대 용서 못해요. 동서한테 남편 사망보험금 5억 사기당해 검찰에 고소했더니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나오라고 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게 가능해? 검사가 고소장을 보더니 어디론가 나가더니 한 여자를 데려오는데 그 여자를 보고 기절했습니다. 정말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분이 양선희 씨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돼서요. 동서 이름이 양선희인데? 제가 양선희 맞고요. 그 여자가 저 행세를 하면서 위장신분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고요. 그 여자 잡으면 제가 가만 안 둬요. 여자가 털어놓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여자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허름한 차림의 동서가 제일 싼 방에 묵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방 안에만 있는 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문을 두드리면서 저 주인인데요. 문 좀 열어주실래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 별일 없으시죠? 이틀째 한 번도 밖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요. 번개탄이라도 피워서 뉴스에 나올까봐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그러지 말고 나 밥 먹을 건데 저랑 같이 먹어요. 된장찌개가 기가 막혀요. 여자는 동서파를 끌고 가 주방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젊은 분이 활기도 없고 무표정하니 제가 이상한 오해를 했네요. 아니에요. 잘 보셨어요.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둔 애엄마인데요. 남편 잘못 만나 빚보증 서서 신용불량자 되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상간녀를 데려와 시어머니한테서 쫓겨났어요. 아니,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걸 가만둬요? 작사를 내야지. 그래도 애들 키워준다는데 그거면 됐어요. 신용불량이라 휴대폰도 개설 못하고 제 이름으로 통장도 못 만들어요. 일자리도 못 알아보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로 온 거예요. 아유, 딱해라. 그럼 우리 여관에서 일해요. 휴대폰이나 통장은 내 명의로 만들면 되지. 정말 그래도 돼요? 이렇게 패기쳐서 어떡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 여동생 같아서 그래요. 참, 내 이름은 양선이에요.
대리점부터 같이 가서 휴대폰부터 사야겠네. 그렇게 동서는 여관집 사장님의 도움으로 통장까지 만들게 되었고 모든 동거래는 그 통장으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없는 틈을 타 지갑에서 주민증을 훔쳐서 양선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한 달 후 금고에서 돈을 훔쳐서 야반도주해 인천으로 갔습니다. 사장 주민증으로 사채업자한테서 대출을 받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남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남자들한테 접근해 저 오늘 클럽에 처음 오는데 너무 신기해요. 아빠가 카이스트 교수에 엄마가 고등학교 교사라 엄청 엄하시거든요. 교육자 집안이시군요. 그럼 선희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아, 저요? 이것저것 하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당에서 일한다고는 말 못하겠고 부모님 직업도 거짓말이니 결국 거짓말로 꾸며댔습니다. 대학 교수예요.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박사학위 따고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한국에서 일하게 됐죠. 대학 교수가 클럽에 오다니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쉿, 비밀 내주세요. 저 이거 들키면 잘려요. 그렇게 거짓말로 좋은 집안의 부잣집 딸로 위장해 남자의 호감을 쉽게 샀고 얼마 안가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살 신혼집은 내가 구했어. 우선 3억은 내 돈으로 계약했고 나머지 잔금 2억을 송금해줘야 하거든. 이 계좌로 보내주면 돼. 근데 받는 사람 이름이 이수민인데 누구야? 아, 그거 친한 언니 거야. 내 통장을 아빠가 관리하고 계셔서 여기로 송금하면 돼. 그래도 남한테 그 큰 돈을 붙여주기가 좀... 뭐야, 나 못 믿는 거야? 자, 이 계약서 보여? 오빠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계약서 사진 찍어서 왔어. 원본은 부동산에 있어. 보이지? 아파트 이름하고 동호수 확인해봐. 맞네. 이 돈에 전세도 아니고 매매로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얼마나 발품 팔아서 계약한 집인데 여기 곧 재개발 될 거라는데 5배는 오를 거래. 진짜? 어떻게 이런 좋은 집을 발견했어? 아, 내가 복덩이를 얻었네. 남자는 바로 동서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했고 그 이후로 동서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폰은 안 받고 동서가 매매했다는 그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다 찾아봐도 양선이 동서 이름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송금한 통장 주인인 이수민을 겨우 찾았습니다. 저 이수민 씨 되시죠? 혹시 양선이라는 여자 아세요? 양선이... 아니요, 몰라요. 아니, 그 여자가 당신 계좌번호 알려줬단 말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돈 2억 들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운전면허에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양선이에요. 아, 예, 알죠. 얘 이름은 박은영이에요. 봉제공장 다닐 때 친했죠? 나이가 동갑이라 서열 친구였어요. 어느 날 인터넷 쇼핑할 거 있다면서 자기 아이디가 먹통이라고 내 주민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불러줬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카드 대금이 계속해서 날라오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 전화 오질 않나. 저 완전히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요. 노이로제가 걸려서 정신과 진료를 받을 만큼 심각한 상태까지 갔어요. 동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사기를 쳤고 양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결혼까지 한 상태여서 미혼이라고 속이고 시동생과 연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동서는 시동생과 사귀는 중에 이수민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자 3명과 동시에 사귀었습니다. 그 남자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결혼 비용을 뜯어내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던 겁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박은영, 이 여자 사기 전과 10범이더라고요. 그럼 범죄자라는 말씀인가요? 네, 남의 이름으로 사기친 액수만도 30억이 넘어요. 대단한 고단수인 거죠. 그럼 우리 남편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동서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의심 가는 부분이 많아서 보험사에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검사 말로는 동서가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보험사 직원을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 직원이 당시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남편 회사로 찾아가서 아주버님, 저 볼 일 있어서 이 근처 왔다가 점심 얻어 먹으려고 왔어요. 네, 잘 왔어요, 재수씨. 뭐 좋아하시려나?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 좋은데 모셔야겠네. 스테이크 어떠세요? 아유, 너무 비싸요. 저 삼겹살 사주세요. 고기가 땡기네요. 에이, 겨우 삼겹살이에요? 여기 여의도에 유명한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서로 양보해서 회전 초밥 먹어요. 여기 엄청 맛있는 집 있거든요. 네, 초밥 좋아요. 식사하다가 동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주버님, 저 사실 상호 씨 몰래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친정집에 돈 붙여줄 일이 생겨서 상호 씨나 어머니 신세에 앉으려고요. 낮엔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보험 영업하고 있어요. 저녁 밤에도 일할 수 있어서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아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몸이 너무 힘드실 텐데. 제가 여유가 되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우리 부부 맞벌이 하는데도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아, 돈 때문에 오늘 보러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실적이 너무 없어서 하위 등수로 매일 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동 해고가 되거든요. 요즘 걱정이 많아요. 그럼 실적을 올리면 안심이 되겠네요. 근데 제 주위 친구며 지인들은 다 보험 가입해서 이제 말도 못 꺼내요. 제가 보험 가입할게요. 좋은 상품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정말요? 아주버님 고마워요. 이거 가입만 하시고 3달 후에 다 해지하면 되거든요. 이왕 도와주시는 거 팍팍 도와주세요. 5개 가입해 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보험이죠? 요즘 계약서들은 너무 복잡해서 알아보기도 힘들다니까. 아, 이거 사망보험인데요. 다 합쳐서 5억이에요. 진짜 보험 달라는 건 아니고 형식적으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이라니까 왠지 어감이 좀 그래서. 근데 나 도장 사무실에 있는데. 아, 그럼 사무실 가서 계약서 작성하면 되죠. 오늘 식사값은 제가 낼게요. 이렇게 보험 가입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보험은 보험이고 식사는 다르죠. 재수씨, 저희 엄마 병수발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아주버님, 형님, 저 챙겨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거 다 알아요. 지금처럼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남편은 카드 결제를 하면서 사인을 했고 동서는 그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사무실에서 나머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수령인 란만 남게 되자 수령인은 형님으로 하실 거죠? 이 보험은 직접 수령인한테서 사인을 받아야 돼서요. 이 부분은 비워두시고 제가 형님한테 설명드리고 사인 받을게요. 그래주면 저야 편하죠. 동서는 보험계약서에 수령인인 제가 동서에게 위임을 했고 계약자인 남편이 이를 승인했다는 조항을 보험 설계사와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카드 결제했던 남편의 사인을 동서가 그대로 따라해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안 걸릴까요? 나만 믿으라니까. 실제 한영호 씨가 식당에서 쓰던 사인이다 하면서 그 영수증 첨부하면 감쪽 같다니까. 보험사도 실적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거 자세히 체크하는 사람도 없어. 그럼 전 언니 말만 믿어요. 심장이 떨려서 나쁜 짓도 간이 커야지. 나도 이제 이 집 못 해먹겠더라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꼬리가 길면 잡힐 것 같아서.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나 회사 관두려고. 너 지금까지 나 때문에 보험금 수령한 돈이 얼마지? 꽤 될걸? 한 2억 되죠? 상해보험, 화재보험, 치아보험 다 돈 받았잖아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전 바로 집으로 향했고 제 얘기를 듣고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애미야, 너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둘째가 나 병수발 든다고 편애해서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더 잘 보살펴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동서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 친척들 10여 명에게 권모술수로 속여 수십억의 사기를 쳐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러 가는 날 동서에게 꼭 물어볼 게 있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동서, 보험금 타내려고 내 남편이 죽기를 바랬던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뻔뻔한 것 같으니. 전 동서의 뺨을 때렸고 동서는 눈을 부라리며 제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천사 같던 동서의 모습은 모두 연기였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 인생을 산 동서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